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모처럼 매일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눴던 좀 험악한 경제 현실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따뜻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완배 선배님도 저기 돗자리를 까셔야겠어요. 또 뭘 제가 맞춘 게 있나요? 미국 철강. 예. 네. 한 10개 예상했는데 하나 맞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거 말이죠. 이 조중동이 어떻게 보도하나 봤더니 예상치 못했다느니 그러면서 일본이 빅엿을 먹었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야말로 헛발질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반성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어요. 속으로라도 좀 쪽팔려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속으로도 안 할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만. 제가 사실은 원래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하려고 했었다가 네. 그걸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는데요. 예. 이게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브리핑은 축복하는 기분이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김용민 PD님께서 김용민의 정치쇼가 되는 건가요? 제목이요? 네. 그런 셈이 됩니다. 예. SBS에서 2시간짜리 대형 프로그램을 맡으셨다는 소식을 제가 페북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렇게 훌륭한 방송인이 그동안 공중파에서 완전히 차단이 됐고 김용민 PD님 이야기로는 간첩 대접을 받으면서 몇 년 동안 공중파 그치에 했다가 그 긴 인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그 천재적인 재능을 공중파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고른 거고요. 예. 축복과 축하의 브리핑이니까 들어주시는 분들도 함께 축복해 주시고 따뜻한 선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저 혼자서 소망을 해봅니다. 무척 부끄럽습니다. 예. 정말로 축하드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제학 주제는요. 선물, 기프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고받는 그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바탕은 찰스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사상가의 이야기입니다. 아이젠슈타인이 쓴 책 중에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목은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해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찰스 아이젠슈타인을 소개해드리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는 아니고요. 사상가라고 통칭해서 부르는데 실제로는 수학과 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영문 위키피디아를 보면 특이하게도 학자 이렇게 소개가 안 돼 있고요. 퍼블릭 스피커, 그러니까 대중연설가 이렇게 직업이 소개돼 있어요. 그리고 기프트 에코노미의 지지자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경제학의 지지자, 창시자 이렇게쯤 되는 사람입니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는 건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터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이런 것보다 책을 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자상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카피레프트주의자이기도 해요.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선물 경제학이라는 건 정말로 우리 인류의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 이익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따뜻하게 주고받는 선물, 요게 경제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쓴 책을 10몇 개 국어로 번역을 해서 PDF판을 만들어서 무료로 온라인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많은 독자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67년생입니다. 이제 겨우 51죠. 그래서 저는 이런 천재들을 보면 열등감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을 향해 가는데 아이젠슈타인은 나이 40대 2007년에 인류의 도약이라는 명절을 발간하면서 그 천재성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대단한 천재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이야기 주제는 선물이고요. 아이젠슈타인은 신성한 경제학의 시대라는 책에서 인류가 서로 주고받았던 선물이 얼마나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설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배울 때 화폐라는 건 이런 거라고 배웠죠. 원래는 태초에 물물교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돼지 뒷다리 하나를 가져가면 저쪽에서는 꽁치 3마리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물물 경제가 이제 경제의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개 껍질이나 금이나 이런 금속 등을 동원해서 화폐를 만들었다.
요 주장인 겁니다. 근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이 주장에는 굉장한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 만능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태초부터 물물 교환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살아왔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인류의 본능이었으며, 그래서 그게 가장 효율적인 분배 방식이다라는 주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거래라는 게 태초부터 존재했던 운명적인 것이니만큼 그 거래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 또한 매우 신성한 것이다. 이런 시각이 생기죠. 그리고 화폐가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주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당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이 서로 맞다고 해도요. 화폐라는 것이 인류의 삶을 굉장히 큰 방향으로 바꿔놨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물물 교환을 할 때는요. 축적, 그러니까 자본을 쌓아둔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돼지고기나 생선을 물물 교환을 하는데 이걸 저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래 저장을 하면 상하니까요. 그래서 저축이 불가능하니 자본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욕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시시대 사람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먹을 것을 잡고요. 그때그때 먹거나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화폐가 생긴 이후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폐는 생선이나 돼지 뒷다리랑 다르게 저축이 가능한 수단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더 많은 화폐를 축적하는 게 가능하구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욕심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까지 번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요. 단순히 교환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화폐가 인간 세상을 뿌리부터 바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물 교환이나 시장에서 하는 거래가 자본주의 경제학 가르침대로 인간의 본능에 기반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탐욕을 가속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젠슈타인은 그 기본 전제부터도 잘못됐다고 주장을 해요. 아이젠슈타인이 던진 질문은 이겁니다. 진짜? 물물 교환이나 거래가, 시장이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의 본능이었다고? 천만에 그것부터 틀렸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면 돈이라는 건 뭐냐? 아이젠슈타인의 주장은 돈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젠슈타인은 태초부터 물물 교환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태초부터 인류에게 존재했던 건 고마워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의 표시였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성경식으로 풀었으면 아이젠슈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에 선물이 있었으니, 태초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태초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우리 인류는 행복하게 번성하였다. 뭐 이런 개념인 겁니다. 아이젠슈타인은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고대 문헌을 통해서 입증을 해나가는데요. 예. 그리고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수렵을 하는 채집인들 사이에서 물물 교환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돼지 뒷다리 하나 줄게. 대가로 꽁치 3마리를 내놔. 이런 식의 거래는 사실상 수렵 시대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고대 수렵인들은 피차 필요한 걸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아니고요. 선물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아, 저쪽 부족 사람들이 돼지 뒷다리가 부족하대. 그런데 우리는 좀 남아. 선물해 주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바로 보답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경제학에서는 아예 사라져버린 단어죠. 보답이라는 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돼지 뒷다리를 선물하면 사람은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마워하는 거죠. 그래서 꽁치 3마리를 내줬다는 겁니다. 거래를 한 게 아니고요. 보답 차원에서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마을에 꽁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진 게 없어요. 보답하는 마음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쓸모는 없지만 그래도 예쁜 조개 껍질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걸 주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야, 나중에 우리가 꽁치 많이 잡으면 꽁치 들고 선물 들고 찾아갈게요. 이런 약속을 하죠. 바로 이때 상대에게 내준 선물인 그 조개 껍질이 화폐의 기원이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주장에는요. 그러면 경제학의 가르침은 화폐란 원래 인간의 본성적인 거래라는 거고 그 거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게 주류 경제학의 주장이지만 아이젠슈타인은 천만의 말씀, 인간의 본성은 선물하는 거고 보답하는 마음이고 화폐는 그 보답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 언어 습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드는 예가 토아리피, 나마우 뭐 이런 문화를 예로 들던데 저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토아리피나 나마우 같은 문화권에서는 산다, 판다,
빌려준다, 빌린다 이런 단어가 구분이 안 돼 있대요. 그냥 하나의 단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고, 팔고, 빌려주고, 빌리고 이게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죠. 뭐냐? 남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하는 개념입니다. 현대 언어로 와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젠슈타인 주장인데요. 제가 언어를 잘 몰라서 입증은 못하겠습니다만 중국어, 독일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네덜란드어, 에스토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르비아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에서 빌린다와 빌려준다라는 언어적 개념이 구분이 안 돼 있대요. 이건 그냥 하나의 행위라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래요. 영어는요. 빌리는 게 borrow라는 단어고요. 빌려주는 게 lend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옆 사람한테 돈을 껐어요. 이때 영어를 쓰는 단어가 borrow일까요? lend일까요?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lend를 써야 될 때 borrow를 쓰기도 하고요. borrow를 써야 할 때 lend를 쓰는 사람이 무지 많다는 겁니다. 예. 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이걸 읽다 보면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빚쟁이. 이거 빚을 진 사람일까요? 빚을 빌려준 사람일까요? 이게 헛갈리죠. 근데 사전을 보면 둘 다예요. 빚을 진 사람도 빚쟁이고 빚을 빌려준 사람도 빚쟁이입니다. 정반대의 행동인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사용이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애초부터 이 행위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주 엄밀하게 사고, 팔고, 대가를 바라고, 꿔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빌리고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진 행위가 아니고 풍요로운 자들이 부족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책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선물은 빈 곳을 향해 움직인다. 원을 그리며 도는 선물은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을 향해 움직인다. 그러다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오래된 경로를 벗어나 그를 향해 움직인다. 우리는 관대함으로 인해 빈손이 되지만 우리의 빈손은 다시 부드럽게 전체를 끌어당긴다. 움직이는 선물이 빈손을 채우러 돌아올 때까지 이 사회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말 멋진 개념인 겁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선물을 주고 나누는데 그것도 가장 오래 빈손이었던 사람한테 그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선물을 다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젠슈타인이 이후에도 책에서 뭐 새로운 대안화폐나 지역화폐나 다양한 경제학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오늘 그까지 나가진 않겠습니다만 예. 이 말 하나만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인류는 선물을 주고받는 본성을 가졌고 그 선물에 고마워하며 보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물물교환이나 시장보다도 훨씬 더 앞서는 우리 인류의 본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폴란이나 이런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봐도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보답의 개념, 그 선물의 본성, 이걸 굉장히 주목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나눔의 본성, 보답의 본성을 회복하는 사회여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믿어요. 책의 한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젠슈타인을 참 좋아하게 된 게 이 대목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경제 공동체, 뭐 사회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경제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저를 비웃으세요. 아, 이완배채는 꿈을 꾸고 사는 애라고. 공상주의자라고. 공상주의자. 예, 그러니까 생시몽이나 뭐 오웬이나 프리에 같은 공상주의자들 좋아한다고 그렇게 비웃으시는데 아이젠슈타인이 이 책 맨 마지막 후기에 쓴 대목을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아이젠슈타인의 따뜻한 축복 같은 겁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금 지구의 상태가 기적을 필요로 한다면 말이다. 재통합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견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리 세대가 끝날 무렵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아름다워진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해가 갈수록 뚜렷이 더 좋아지는 세상일 것이다. 일이란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어떻게 선물을 잘 나눌까에 대한 답일 것이다. 국경을 넘는 일은 검문의 경험이 아니라 환영받는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연장인 집에서 살고 아는 사람들이 기른 음식을 먹으며 재능을 다해 만들어진 최고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친밀함과 공동체의 풍요로움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듣는 가장 큰 소음은 자연의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일 것이다.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마음은 지나치게 좋은 것을 꿈꾸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분노와 좌절과 슬픔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누구나 지닌 상처, 즉 분리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꿈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우리 내면의 삶은 억누를 수 없다. 이제 우리의 내면의 삶을 믿고 서로 의지해 그런 삶을 꾸려나가자. 낡은 세계가 무너져가는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이렇게 적습니다. 예.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세상을 사는 건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꿈을 꾸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무너지는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게 아이젠슈타인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그 사석에서 김용민 PD님과 뭐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사이는 아니지만 2년 넘게 함께 방송을 하면서 확신하는 건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의 진보는 정말로 따뜻한 진보구나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듯이 방송 천재시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그 천재적인 재능을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됐죠. 축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김 PD님의 재능을 정말 활짝 꽃피울 수 있는 2시간짜리 방송을 시작을 하십니다. 물론 저는 새벽에 하셨던 뉴스 브리핑도 참 좋았지만 저는 김 PD님에게 좀 더 긴 시간의 방송이 주어져야 그 천재적인 재능이 잘 꽃피울 거라고 생각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랜 기다림 끝에 그 일을 하게 되셔서 한 명의 정치자로서 또 팬으로서 정말 축복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김 PD님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도 그 길을 잘 걸어주셨고 역사의 진보와 정의를 위해서 암울했던 박근혜 4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정치자분들이요. 거기에 고마워했고 또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치자분들의 성원과 응원이 김용민 PD님이 이번에 공중파 큰 방송에 다시 복귀를 하시는데 가장 큰 원천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청취자분들께서 김용민 PD님께 드리는 선물 같은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응원을 한 거죠. 그 응원은 김 PD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한 감사이고 아마 보답하는 마음 이런 걸 겁니다. 함께 기뻐해주고 고마워하고 보답하는 마음. 그 선물의 문화가 저는 사회를 지탱하는 축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2시간짜리 공중파 방송을 시작하시면 김 PD님께서는 당연히 정치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마음에 보답하실 차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김 PD님은 내가 잘나서 공중파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주신 선물을 잘 기억하시고 보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실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 주고받는 선물 속에서 감사하고 보답하고 응원하고 사는 문화 속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공동체성이 복원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소식이 참 좋더라고요. 김 PD님과 김 PD님을 응원했던 많은 분들의 공동체성이 오랫동안 주고받았던 응원과 보답의 선물이 이제 이런 결과를 낳은 거죠. 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청취자의 한 명으로서 방송인 김용민 PD님을 정말 좋아하는 팬 중에 한 명으로서 정치쇼를 맡으신 걸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선물에 관한 따뜻한 찰스 아이젠슈타인의 탁월한 관점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소식이. 정말 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삐끗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이 마음만은 변치 않고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실 겁니다. 김용민 PD님은 사석에서 보면 막말 이미지와 달리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서요. 하여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네, 하여간 우리 이완배 기자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방송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